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와 밸류업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양시장 오랜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미 반도체주 약세가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삼성전자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를 견인했고 2차 전지주도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4일 이후 처음으로 양시장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5일 오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금요일 급등에 이어 5%대 강세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초과 보유 지분 매각에 따른 주주 환원 강화 기대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또한 어제 오전 금융당국이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을 확정했고 이번 주부터 자금 집행을 결정함에 따라 금융과 자동차주 강세를 비롯해 여러 업종으로 매기가 확산된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이에 따른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등 일부 제약주 급락 영향에 코스닥은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시장을 움직일 지표와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종목별 이슈를 반영한 지수 등락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블랙엘 서버 가열 문제로 인한 양산 지연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1% 넘게 하락했고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에 테슬라가 5% 넘게 급등한 것을 비롯해 전기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대선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반영하면서 숨고르기가 진행됐고 달러는 국채금리 하락에 연동되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및 노르웨이 원유 생산 중단 소식에 3% 넘게 급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출시 지연 우려와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가 엇갈리면서 국내 증시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2기 인선에 관심이 모인 가운데 관세와 금융규제 등 경제 정책을 총괄할 재무장관 지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와 밸류업 펀드 출시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세가 지속될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외국인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매크로 자료입니다. 김주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김준입니다. 저희는 지난 연간 전망에서 국내 수출을 둘러싼 4가지 경로 중 하나로 미국의 대중 무역 장벽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3가지 시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대중국 고관세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데 그 간접 효과로 중국의 성장이 둔화됩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는 자국의 소비와 투자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에서 4% 중반으로 꺾일 경우에는 내년 한국 수출 증가율에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대미 흑자 품목입니다.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내는 품목은 대체로 차 부문과 IT 제품인 부품 그리고 기계류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트럼프 1기 때 이러한 주요 대미 흑자 품목 중 승용차와 컴퓨터 관련 전달 매체에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바 있어서 만약에 2기 때도 이러한 정도의 위축이 일어날 것으로 가정한다면 추가 하방 압력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반사이익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 제3국의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품목 중에서는 한국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컴퓨터 중심으로 반사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할 경우 한국과 일본산 그리고 대만과 한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IMF가 이제 성장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 전환 효과는 단기에 두드러져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소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해 볼 때 저희는 이제 이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실현될 경우 한국 수출 연간 증가율에는 한 1%포인트 내에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관건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보다 얼마나 더 광범위하게 관세 장벽을 매길지 그리고 중국의 내수 경로는 그래서 어떻게 회복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주식 시황 자료입니다. 하이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연간 전망 요약 7번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 시도와 그 일환인 상법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3년부터 추진해온 자본시장 정책들이 모두 MSCI에서 지적한 한국 금융시장의 문제점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공매도 전면 재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공매도 전면 재개 관점에서는 내년 3월 전면 재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에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 목적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요.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3월까지 시스템 마련 등을 전제로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또 하나 남은 과제인데, 당장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MSCI 선진지수 편입도 당장 편입 확정이 아니라 후보군에 오르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을 보여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될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입니다. 상법 개정은 지금 야당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11월 6일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출범했고 11월 15일에는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을 우리가 가늠해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상법 개정에 진전이 있을 경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밸류업 기업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채권 자료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해외채권 담당하고 있는 박준호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인인 기간 프리미엄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기간 프리미엄이 약 2개월 동안 50bp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프리미엄의 원인은 변동성, 경기, 불확실성,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최근 기간 프리미엄의 원인은 첫 번째, 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기간 프리미엄 상승 속도가 앞으로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동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회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고, 트럼프발 변동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간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실업률 상승이 주도할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업률 상승 시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긴 하지만 10년물 금리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인인 기대 단기금리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기간 프리미엄의 주도의 금리 상승은 일시적이고 결국 추세적인 금리의 방향성은 기대 단기금리가 결정한다는 점이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해 2분기부터 하락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금리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하향 안정 추세를 찾고 내년 1분기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향후 3개월 관점에서 듀레이션을 소폭 확대하는 전략을 유지를 하고 10년물 금리는 4.1%를 타깃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신규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보험 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10조 원을 발표를 했고 2025년 2월 17일까지 3조, 그중 3조 원에 대한 소각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일정 부분의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금산법상 금융회사는 보유 계열사 지분을 10%를 초과할 경우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승인 절차보다는 20% 초과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9.3조를 소각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제 10%를 상회하는 수치 정도를 시장에서 매각을 함을 통해서 매각 이익들을 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제 10조 원 매입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3조 원 소각 공시가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 2월 17일 이전까지 이 3조 원과 관련되어 있는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향후에 삼성전자의 소각 의사 결정에 따라서, 즉 그 스케줄에 따라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지분 매각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영향은 첫 번째로는 배당 및 주주환원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삼성전자 지분 처분이익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킥스 비율 개선으로 연동될 수 있습니다. 유배당 계약의 평가이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유배당 계약의 결손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처분이익은 모두 주주 몫으로 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지분 조정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며 킥스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받고 있는 주식의 익스포저가 축소되고, 삼성전자라는 자산 집중 리스크 감소 등이 반영되며 킥스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금융계열사 합산 10%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매각을 할지, 아니면 화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매각을 할지의 비중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봤을 때 DPS에 미치는 영향은 3조 원 가정 시 삼성생명은 378원에서 472억 원, 화재는 261원에서 327원으로 산출이 되며, 10조 원 가정 시 생명은 1,300원에서 1,600원 내외, 화재는 750원에서 930원 내외의 DPS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처분이익 증가는 EPS 증가와 DPS 증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하고, 보유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삼성생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DPS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2018일 주가 상승으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삼성그룹이 기업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은 향후 삼성그룹 금융회사의 자본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틸리티 자료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전일 블룸에너지가 현지 시간 11월 14일 미국 최대 전력업체인 AEP와 최대 1기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체결됐던 최대 규모의 상업용 연료전지 조달 계약이고요. AEP는 일단 100메가와트의 연료전지에 대한 주문을 완료를 했고, 202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가 주문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AEP는 이번에 확보한 연료전지를 데이터 센터 와 대형 고객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블룸에너지가 AEP에 납품하고 있는 연료전지는 SOFC 모델로 지금은 현재로서는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여전히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제 기존의 전력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전원들 대비로는 34% 적게 배출을 하고 있는 모델이며, 향후 100% 수소를 사용한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전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원으로 수소 연료전지가 지난 5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두산 퓨얼스의 주가 또한 전일 대비 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전력 수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전력망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 무탄소 전력으로 전력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ESS 배터리를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친환경 에너지 기업 구매자 탑10에
빅테크 4개 기업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전력기기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그리드 연결이 지연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전력망 연결된 ESS 배터리의 방전 수명이 4시간 내외로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원전과 SMR입니다. 이전에 이제 발간했던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만큼 SMR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전과 SMR의 경우 대용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고 데이터 센터 인근에 온사이트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리드 연결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SMR의 경우 아직 설계 단계로 본격적인 상용화는 2030년 이후로 전망되고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발전용 연료전지입니다.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를 전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전력망과 연결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완할 수 있고요. 줄어들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요. 블룸 에너지의 경우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AWS에 대해서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협약을 올해 7월 맺은 바 있습니다. 이런 연료전지 발전은 기업들의 환경 관련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설치가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가장 큰 한계점은 현재 수소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성을 확보하고 좀 더 널리 쓰이게 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의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고 대량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선결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주식 순서인데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압박이 가해지면서 중국에서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강화 공언을 내세웠습니다. 60% 정도를 내세웠고 보조금 철회 정책도 이제 뭐 칩스법에 어느 정도는 더욱더 확대되진 않을 거라는 일단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보복 관세에 대한 법령을 제정을 했고 66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기금을 조성해서 자금률을 조금 높이는 방안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히토리 등 반도체 원자재 수출 통제 등의 전략으로 맞대응 중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대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기업 중에 퀄컴, 저희가 이제 MP에서 팔로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램리서치, 브로드컴,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운용 비중을 일부는 축소하는 의견을 제시를 드립니다. 일단 대중국 관세 폭탄이 예고가 되면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관세에 대한 이 무역 전쟁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약 미국은 8번에 걸쳐서 관세를 통한 중국 무역 규제를 진행을 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서 보복 관세를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이제 2024년 4월에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대한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법령을 마련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보복 관세를 언급을 했습니다.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는 중국은 여전히 이제 조금 위협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무역 분쟁이 이 반도체 분쟁으로 좁혀지면서 나아지지는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은 독자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중국 일단은 기금 자체가 3,440억 위안으로 하나로는 한 66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런 기금을 조성을 했고 28나노 이제에 해당되는 이런 이제 반도체 자급화율 장비 등의 개발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히토류 등 광물을 또 통제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 기업 중에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조금 찾아보면 모노리틱 파워 대부분이 다 반도체가 상위 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퀄컴, KLA, 램리서치, NXP 반도체, 코닝, 브로드컴 그리고 인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대부분 30%에서 50% 가까운 중국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조금 유의를 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ASML 홀딩스 인베스트 데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이종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존에 실적 자료를 통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렸던 ASM 홀딩 자료를 다시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지난주에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면서 이제 장기 가이던스랑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연간 매출은 이제 전년 2023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언급했고, 매출 총 이익률 또한 최대 60%로 고가의 장비 판매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이룰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AI로 인한 시장 추세 변화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 2025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주가 하락세가 펼쳐지기도 했지만 2030년 장기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일단 EUV 기술의 확장성과 이제 기술력을 활용해 가지고 AI 수요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일단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일단 매출과 이익, 수익 모두 이제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보면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연평균 약 9% 성장할 것으로도 언급했고요. 무엇보다 일단 반도체가 전반적인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AI 수요가 한층 더 더해지면서 일단 한 번 더 이제 수요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로 인해서 요구되는 고성능 컴퓨팅 성능과 그리고 에너지, 전력 수요가 더불어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어의 법칙도 기존대로 유효한 것으로 언급했고요. 일단 EUV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생산성이 약 38% 향상되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IMEC ASML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이제 모든 고객들이 차세대 EUV를 좀 체험해보고 시험해볼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따르면은 기존 EUV 대비해가지고 차세대 EUV는 최대 35% 비용 절감을 이룰 것으로도 언급했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생산 플랫폼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EUV 대수량도 증대시킬 것으로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EUV 외에도 DUV 또한 지속적인 판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공정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홀리스틱 리소그래피 솔루션 또한 2030년까지 연평균 15% 매출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도 언급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랑 인텔이 차세대 EUV 도입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생산되는 EUV 대수가 최대 5대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텔이 이 모든 물량을 흡수해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다른 기업들에도 좀 인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롯데케미칼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최근 열흘간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산업 주가가 한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 유통 쪽에서도 이제 위기가 거론이 되면서 최근 롯데그룹 전체가 12월 초에 모라토리움까지 선언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풍문에 어제 주가가 추가로 지주는 7%, 롯데케미칼은 1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지주는 이에 반응해서 공시에 이제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지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우선 롯데케미칼 자체는 유동성 위기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3사 차입금은 2021년 19조 원에서 매년 24조 원, 28조 원, 30조 원으로 증가를 하는데, 사실 22년 이후에 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기간에 롯데케미칼의 차입금이 6.8조에서 9.7조까지 상승했는데, 차입금이 상승한 이유는 2023년도에 대규모 프로젝트 2개를 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3조 원, 그리고 또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하는데 3조 원이 들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황이 부진하자 롯데케미칼은 이미 7월에 발표를 했던 게 2025년 연말 차입금을 11조에서 6조 원 가량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필요 없는 자산을 좀 매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투자는 좀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MEG 설비 40%를 7천억에 매각을 했고,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도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총 1.4조 원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었고, 그리고 또 이제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도 올해까지
이제 투자가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캐펙스가 1조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반면 감가상각이 1.3조이기 때문에 큰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유동성 위기는 걱정하기 좀 아직 빠른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차입금 증가 폭이 둔해지는 것을 보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